오늘부터 우린 계약일 뿐이야. 여기서 끝내. 그 말은 비상등이 깜빡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왼쪽 귀에 낮게 꽂혔다. 강남의 빌딩을 흔들던 진동이 한순간 멎고 침묵과 금속 냄새가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누군가의 휴대전화 알람이 멀리서 울렸고 단정하게 매듭 지은 넥타이가 천천히 풀어지듯 사람들의 표정이 흩어졌다. 나는 그때까지 내 이름조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층수는 더 이상 바뀌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바닥이 아주 조금 기울어진 것 같았다. 정전이 온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먼저 꺼졌던 걸까? 내 앞에서 휘청이던 노신사가 갑자기 쓰러졌다. 난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의 어깨를 받쳤다. 팔 안쪽으로 열이 전해졌다. 그의 손등은 두꺼운 종이처럼 얇고도 거칠었다. 누군가가 외쳤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응급 버튼을 눌렀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노신사의 호흡을 세었다. 한 번, 그리고 조금 길게 멎는 사이 다시 한 번. 그의 입술색이 빠르게 옅어졌다. 옆자리의 여성이 내게 물티슈를 건넸다. 나는 노신사의 이마를 닦고 코트를 말아 베개처럼 받쳐주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벽면의 스피커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곧 구조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내게서 나는 향이 낯설었다. 싸구려 로션과 손, 세정제의 알코올 냄새, 그리고 어젯밤 끓여 먹은 보리차의 희미한 향이 뒤섞였다. 나는 노신사의 팔목을 잡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맥박을 찾았다.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곧 문이 열릴 거예요. 말끝이 혀에 달라붙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한숨이 길게 흘렀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러나 뚜렷한 움직임. 노신사의 손가락이 내 손바닥을 한번 긁고 지나갔다. 살아있다. 그 단순한 사실이 내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문이 덜컥 열렸을 때 차가운 공기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복도의 직원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길을 터주었다. 누군가 휠체어를 밀고 달려왔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노신사의 어깨를 다른 이들에게 넘겼다. 그때 내 오른쪽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내 눈을 잠깐 바라보았다. 낯선 얼굴, 그러나 이상하게 익숙한 이목구비. 그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황우현이었다는 사실은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알았다. 나는 송현서다. 26. 부산에서 자라 서울로 올라온 지 1년 반이 지났다. 마포의 고시원 창문이 반쪽짜리인 방에서 지내며 아르바이트 시간을 끼워 맞추듯 디자인 일을 이어왔다. 전공은 시각 디자인이지만 전시 그래픽보다 손에 잡히는 물건을 좋아했다. 그래서 포장 라벨병의 곡선 같은 것을 오래 바라보고 종이의 두께와 잉크의 번짐을 노트에 적었다. 내 노트는 내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질서였다. 빛 때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흔히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내 빚에는 이름이 있다. 박옥순, 내 외할머니. 당신이 남긴 병원비와 간병 비용이 숫자로 남아 내 삶을 밀어냈다. 나는 종종 빚이 사람이었다면 아마 허리 굽힌 할머니의 뒷모습을 닮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 나는 H1BON 뷰티 본사에 면접을 보러 온 참이었다. 제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로비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구겨지지 않게 인쇄해온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넘겼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준비해둔 메모를 주머니에서 꺼내 읽었다. 말은 늘 준비보다 빠르고 내 얼굴은 준비보다 느렸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단어들을 마음속에서 줄 세웠다. 비상등이 깜빡이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기 전까지는 그날이 내 삶의 가장 예측 가능한 하루가 될 거라 믿었다. 구급대원이 노신사를 데리고 나간 직후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나를 따로 불렀다. 이쪽으로 잠깐. 그녀가 안내한 곳은 조용한 상담실이었다. 물컵에 맺힌 물방울이 유리 테이블 위를 굴렀다. 그녀는 명함을 내밀었다. 인사팀 차장이라 적혀 있었다. 송현서 씨죠. 방금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신 것을 내부에서 확인했습니다. 면접 일정은 그대로이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오후부터 당이 업무 테스트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물었다. 저는 단지 옆에 있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옆에 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셨으니까요. 오후의 테스트는 의외로 단순했다. 새로 준비 중인 라인에 사용할 임시 라벨을 몇 시간 안에 제안하는 것이었다. 나는 병의 굴곡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유리 위에 남는 빛을 상상했다. Pure Glass Line. 제품명은 그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회사에게 가까운 투명빛이 들어갈 때마다 색이 바뀌는 계절의 물을 떠올렸다. 얇은 산세리프로 된 글자를 최대한 숨쉬게 배치하고 성분표는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정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피부에 닿을 시간을 생각하니 손이 조심스러워졌다. 손끝이 떨릴 때마다 나는 보리차를 한 모금씩 마셨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척추로 올라왔다. 집중하면 배고픔은 늦게 온다. 그날도 그랬다. 퇴근 시간 즈음 나는 인사팀에서 받은 연락을 믿기 어려웠다. 일주일의 실무 테스트 기간을 한 달로 늘리고 설령 저는 최종 합격을 못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이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로비의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바깥은 이미 어둑했고 신호등의 녹색이 바닥에 길게 흘렀다. 그때 로비 반대편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송현서 씨.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손등을 한번 바라보던 그 사람. 아까 고마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느렸다. 별 말씀을요. 나는 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가 이름을 말했다. 환구현입니다. 순간 나의 뇌가 늦게 반응하는 낡은 엘리베이터 같았다. 혹시 총괄 대표님이시죠? 그가 웃음인지 아닌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부르더군요. 오늘은 그보다 일단 저희가 패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는 내 손에 작은 상자를 하나 쥐어주었다. 사내 카페 쿠폰과 간단한 다과가 들어있었다. 상자는 가볍게 흔들렸다. 좋은 밤 보내세요. 나는 그가 떠난 자리의 공기를 오래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남기고 간 온도라는 게 정말 있는지 그때 처음으로 궁금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니 복도에서 라면 냄새가 진동했다. 내 방 문을 열면 겨우 한 사람의 발자국이 놓일 만큼의 공간과 벽 한 면을 차지한 철제 선반 작은 전기밥솥이 있다. 나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상자에서 쿠폰을 꺼내 책상 서랍에 넣었다. 보리차를 끓이며 빨래를 개킨 다음 메모장 한 장을 뜯어 그날의 일을 적었다. 엘리베이터, 노신사, 손등의 촉감,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내 이름을 누군가 정확히 발음해준 순간 나는 펜끝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가 누군가의 입에서 나올 때 그 이름은 새로워진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실무 테스트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디자이너 책상마다 누군가의 기호와 습관이 묻어 있었다. 먼지 한 톨 허락하지 않는 사람, 포스트잇을 무한히 겹치는 사람, 키보드 소리가 시계처럼 리듬을 만드는 사람. 나는 빈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아 컴퓨터를 켰다. 자리 안내를 해준 남자는 이름이 정민이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는 내 시선을 피해 말끝을 흐렸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반대편에서 한 여성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빨간 립스틱, 선명한 눈매, 그리고 아무 표정도. 나중에야 알았다. 그녀가 디자인팀 리더 안나경이라는 것을. 점심시간이 되자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분 하나 올린 사람 맞죠? 또 다른 누군가가 덧붙였다. 그래서 바로 테스트 붙은 거야. 나는 젓가락을 들고 있다 말았다. 국물 속의 두부가 자꾸만 숟가락에서 미끄러졌다. 나는 두부를 한참 따라가다가 포기하고 김치를 접시에 옮겼다. 누군가의 눈길이 등이 아닌 뒤통수에 꽂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몸을 더 둥글게 만든다. 그날 나는 내가 실제보다 작은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퇴근 무렵 안나경이
내 캐비닛 위에 서류를 툭 던졌다. 이거 스캔해서 정리하고 오늘 회의록 파일 네이밍 다시 해요. 우리 팀 규칙 몰라도 되는 거 아니죠? 그녀의 말은 늘 질문형이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본사 내부망 공지에 짧은 글이 올라왔다. 퓨어 글래스 라인의 사전 테이스팅에 필요한 라벨 샘플과 성분표 정리. 담당자 임시 배정. 내 이름이 작은 글씨로 달려 있었다.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책임을 배운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노트를 펼쳤다. 별빛 대신 편의점 간판이 번쩍였다. 버스가 강을 건널 때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고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일 할 일을 조목조목 적었다. 라벨 여백 종이, 질감 잉크 농도, 타이포 간격 성분표의 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 것. 테이스팅 당일 아침 사내 카페에서는 커피 대신 허브티가 많이 팔렸다.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기 위한 내부 권고였다. 회의실 온도는 수치상으로는 적정했지만 에어벤트에서 나오는 바람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병들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스포이드로 같은 양을 떨어뜨리며 노트에 체크했다. 우연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누구에게나 고르게 눈인사를 건넸다. 내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다. 대신 내 옆에 서서 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건 이름이 참 좋네요. 나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물의 온도를 닮은 라인입니다. 그가 아주 잠깐 웃었다. 테이스팅이 시작되고 15분이 지났을 무렵 2명의 테스터가 동시에 팔을 긁었다. 한 명은 재채기를 했다. 담당 연구원이 눈썹을 찌푸렸다. 이상하네요. 이 정도 반응은 처음입니다. 시선이 공기 중에 돌았다가 내 손끝에 닿았다. 나는 튀지 않으려 애쓰며 성분표를 다시 확인했다. 종이 위의 활자들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연구원이 뭔가를 발견한 듯 말을 이었다. 라벨의 알레르기 주의 문구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그 순간 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다. 어젯밤에 라벨 만진 사람이 누구였죠? 나는 손을 들어 말했다. 저입니다. 하지만 문구 순서의 가이드라인은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정적. 그리고 얇은 미소 하나. 안나경이었다. 회의 끝나고 얘기하죠. 회의가 끝나자마자 나는 모든 파일을 다시 열었다. 백업 수정 이력 인쇄 로그. 시간대가 매끈하게 이어지는 것 같았지만 중간에 어딘가 단절이 있었다. 간단한 오류라기엔 너무 정확한 지점에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바뀌어 있었다. 정민이 내 자리로 와 조용히 말했다. 혹시 백업 서버 접근 권한 오늘 오전에 받았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내뱉었다. 그럼 그 시간대 변경은 다른 권한에서 들어온 거예요. 오늘은 우선 조용히 넘어가시죠.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의 눈빛은 신중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손등에 보리차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퇴근길 비가 올 듯 말 듯한 하늘 아래에서 나는 미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억울함과 해방감은 묘하게 비슷한 무게를 가진다. 둘 다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 버스 창가에 앉아 손톱 밑에 끼인 잉크를 긁어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날이 떠올랐다. 새벽에 고속버스 안에서 나는 할머니가 접어준 흰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그 손수건에 적힌 구김은 지도를 닮아 나는 왠지 잘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서울에 도착해 처음 마신 것은 뜨거운 자판기 코코아였고 처음 먹은 것은 편의점 김밥이었다. 살다 보면 처음들은 늘 실은 평범하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사람을 바꾼다. 그날 밤 나는 안경을 벗어두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온몸이 아직도 엘리베이터의 흔들림을 기억하는 것 같았다. 잠들기 직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연서 씨.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쓰인 문장이 이어졌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성분표 건은 내부적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소문은 제가 정리할게요.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할지, 어디까지 나로 남아 있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다. 결국 나는 짧게 썼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고 나서야 발신자를 확인했다. 환구현. 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천천히 끄고 창문 아래로 흘러내리는 새벽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오전 회사 입구 앞에서 나는 주지연을 처음 보았다. 작은 카메라가 그녀의 손에 매달려 있었고 따라붙는 인기와 바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지나치며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사진 잘 나오게 웃으세요. 그 한마디가 내 하루 전체를 흔들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다물었다. 그날 오후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라벨 사고의 배후 반짝 합격자의 오만, 그리고 엘리베이터 속 무대.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였다. 누군가가 대댓글을 달았다. 그녀는 운 좋은 사람이다. 또 누군가는 적었다. 운도 실력이다. 그 문장들은 내 피부를 조용히 긁고 지나갔다. 오후 늦게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자 우현이 들어왔다. 그는 의자를 내 쪽으로 당기지도 멀리 밀어내지도 않았다. 연서 씨.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내 표정을 살폈다. 바람이 차네요.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내부 시스템 로그를 보니 접근 권한이 다른 쪽에서 열렸습니다. 책임 소재는 더 확인해야 해요. 당장은 외부로 확산되는 말들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그는 어깨를 아주 조금 내렸다. 지금처럼만 하세요. 기록하고 묻고 성급히 인정하지 말고. 그의 마지막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성급히 인정하지 말 것. 나는 내 노트 첫 장에 그 문장을 적었다. 그날 밤 나는 보리차를 2번이나 끓였다. 김이 서리는 컵을 2손으로 감싸 쥐고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내가 불리해지는 순간마다 방어 대신 기록을 택했다. 기록은 내 편이었고 때로는 내 유일한 증인이었다. 오래전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연서야, 사람의 말은 자주 흔들리지만 손으로 적은 건 마음이 기억한다. 나는 노트를 닫고 불을 껐다. 천장의 미세한 소음이 빗소리인지 내 심장 소리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며칠 뒤 본사 로비에는 퓨어 글라스 라인에 대형 포토월이 설치되었다. 빛을 받은 유리가 은은하게 푸른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맑아졌다. 나는 포토월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며 작은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때 정민이 내 옆으로 와서 낮게 말했다. 오늘 밤 빌딩 통신 라인을 점검한대요. 서버도 잠깐 다운될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곱씹었다. 점검은 점검일 뿐일까? 아니면 무엇을 지우기 위한 동작일까? 내 손이 차가워졌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 라벨 파일의 원본을 외장 메모리에 복사했다. 불안은 약속처럼 찾아왔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편이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야근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 복도 끝에 불이 한 칸씩 어두워졌다. 나는 모니터를 끄고 일어섰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숨을 쉬는 순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연서 씨. 뒤돌아보니 우현이었다. 그는 잠깐 웃었다. 집에 가요. 그 한마디가 나를 어딘가에 안전하게 내리는 손길 같았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주 작게 윙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숨을 고르고 바닥에 표시등을 보았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참 다행이었고 동시에 어쩐지 허탈했다. 빌딩 앞이 거리에는 분식집에서 나온 기름 냄새가 퍼져 있었다. 우현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늦었지만 한 그릇 먹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집이 가까워요. 사실 집은 가까웠고 또 멀었다.
고시원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늘 멀고 문을 닫고 나면 가까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요. 그의 발걸음이 멀어질 때 나는 이상하게도 조금 더 서 있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길바닥에 고인 빗물이 넌사인을 흔들었다. 나는 저 빛이 내 앞날의 모든 오해처럼 사라져버리기를 바랐다. 동시에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다. 사라지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추적할 이유가 생길 테니까.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켜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알림창에는 익숙하지 않은 계정의 태그가 떠 있었다. 주지연이 올린 짧은 영상.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가 서류를 안고 서 있는 장면과 그 위에 얹힌 문장. 운이 좋은 사람은 늘 어디에나 있다. 댓글 몇 줄이 보였다. 이름을 직접 부른 사람은 없었지만 내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는 충분히 선명했다. 나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를 펼쳐 오늘의 끝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운이 아니라 시간을 썼다. 그리고 내일도 시간을 쓸 것이다. 잠들기 직전 나는 조용히 나 자신에게 말했다. 연서야, 성급히 인정하지 말자. 그 말은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낯선 목소리와 겹쳐졌다. 오늘부터 우린 계약일 뿐이야. 여기서 끝내. 누군가의 이별을 목격한 아침이 내 하루를 바꾸었다. 하지만 나의 하루는 여전히 나의 것이었다. 나의 손, 나의 잉크, 나의 보리차, 나의 이름. 그 네 가지가 있다면 나는 내일도 내 몫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회사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무겁게 떠다녔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의 대화가 내 뒤에서 꺼졌다가 다른 방향에서 또 살짝 되살아났다. 나는 그 소리들이 내 이름의 음절을 슬쩍 건드리고 지나가는 것을 몇 번이나 들었다. 아침이면 보리차를 끓여 텀블러에 담고 노트를 가방에 넣은 뒤 내 이름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부르고 출근했다. 이름을 스스로 부르면 이름이 조금 더 내 편이 되는 듯했다. 오전 회의에서 안나경 팀장이 내게 눈짓을 보냈다. 라벨 샘플 정리한 파일 새 템플릿으로 바꿔서 전사 공유해요. 네이밍 규칙은 어제 공문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점심 무렵 게시판에 짧은 글이 올랐다. 총괄 대표의 가족 관련 기사와 함께 따라붙은 한 장의 사진. 병원 정원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는 누군가의 뒷모습. 캡션은 이랬다. 효심 깊은 손자, 건강 회복 기원. 그 사진 속 휠체어의 손잡이는 어제 내가 만졌던 감촉과 비슷해 보였다. 나의 손이 왜 여전히 뜨거운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짧게 뵙자는 내용이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들어간 카페에는 유리잔이 많은 소리를 냈다. 회색 스웨터를 입은 남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법무팀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옆에는 인사팀 차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제의 차분함 그대로였다. 변호사가 말문을 열었다. 송현서 씨, 우선 급작스러운 제안이라 놀라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어놓은 서류 맨 위에 적혀있던 제목은 간단했다. 약혼 계약. 그리고 부재처럼 붙은 한 줄. 내부 안정과 가족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 문장들은 딱딱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이해한 의미는 더 부드러웠다. 회복 중인 회장님이 안정을 취할 수 있게 경영 승계와 관련된 불필요한 소동을 잠시 덮어두기 위해 총괄 대표가 선택한 방법. 변호사는 계약의 항목을 차례로 짚었다. 기간은 3개월입니다. 연장이나 조기 종료는 상호 동의해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양측 모두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으며 직무상의 위치를 이용한 이익 추구를 금지합니다. 물리적 경계에 대한 조항도 명확히 있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나는 종이를 꼼꼼히 읽었다. 글자 사이로 내 숨이 흘러들어가 얼룩처럼 남을 것만 같았다. 인사팀 차장이 물었다. 어려우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회장님이 연서 씨를 많이 좋게 보셨고 그 마음을 잊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변호사가 말을 보탰다.
그리고 회사와는 별개로 이 계약이 연서 씨의 고용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문구를 넣었습니다. 우현의 이름은 서류의 몇 군데에 깔끔한 글씨로 서명되어 있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다. 왜 저죠? 변호사는 아주 짧게 웃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선택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의 천이 참 따뜻했다고. 나는 할머니의 이름을 떠올렸다. 박옥순. 병실의 낮은 창문 철제 침대에 차가운 난간 새벽마다 비어있던 간병실의 의자. 가짜 약혼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닿자 그 말은 이상하게도 모서리가 둥글었다. 누군가의 시간을 잠시 지탱해주는 일. 나는 펜을 들었다. 서명을 하려다 멈추고 내 이름의 첫 글자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이름의 첫 획은 늘 내 손의 떨림을 고백한다. 나는 조용히 자필로 적었다. 송연서. 그리고 날짜. 저녁에 병원 정원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세 사람이 되었다. 회장님은 담요를 무릎에 덮고 앉아 있었다. 얼굴빛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매는 분명했다. 그는 내 손을 보자마자 말했다. 우리 연서. 그 순간 그가 나를 부르는 방식이 나를 조금 지키는 울타리처럼 느껴졌다. 어제 참 고마웠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우연히 옆에서 담요의 모서리를 다듬었다. 회장님이 이어 말했다. 사람이 살다가 이름 하나 제대로 불러주는 일을 만나면 그날은 복된 날이야. 연서야, 네가 내 이름을 마음속으로라도 한 번은 불러줬을 거란 생각이 들어. 나는 웃었다. 네 그렇게 했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된 거야. 우리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자리를 뜨기 전 회장님이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다. 그 안에는 얇은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화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덜 불안했다. 우연히 대신 설명했다. 외부 시선을 생각하면 필요합니다. 오른손 약지면 괜찮을 겁니다. 사무실에서는 착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는 반지를 꺼내 빛에 비춰보았다. 은사액은 항상 조금의 서늘함을 품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담 말고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군가가 웃음을 참으며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익명 게시판에는 밤사이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주지연의 계정에서 올린 사진과 함께였다. 고급 레스토랑의 테이블 위 검은 상자와 흰 장미. 캡션은 간단했다. 감사한 밤. 약속은 지켜야 아름답다. 댓글은 분분을 가르지 않았다. 누군가는 하트를 남겼고 누군가는 이름 없는 비웃음을 남겼다. 사내 메신저에는 링크가 빠르게 퍼졌다. 누군가가 내 자리 옆을 지나며 아주 낮은 소리로 말했다. 축하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나경은 그날도 차갑게 정확했다. 정리한 파일 오전 11시까지 공유하세요. 폼에 틀리면 다시. 그녀의 책상 위에는 향이 강한 디퓨저가 놓여 있었다. 그 향은 유난히 오래 남았다. 회의 도중 그녀는 한 번도 내 눈을 보지 않았다. 말을 끝내고 난 뒤에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 그 사람을 더욱 또렷하게 만든다. 나는 내 자리에 앉아 호흡을 고르고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자판 위에 앉은 단어들은 지루한 행진을 했고 나는 그 행진의 대열을 최대한 흔들지 않으려 애썼다. 점심시간에 정민이 나를 불렀다. 옥상 휴게 공간은 바람이 새찼다. 그는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 내게 건넸다. 보리차 없으면 물이라도 드세요. 나는 웃었다. 고마워요. 그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오늘 오전 로그 잠깐 봤는데 어제 라벨 파일 접근 권한 관리 계정에서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당신의 계정을 사용했거나 다른 경로로 파일을 바꾼 겁니다. 나는 물었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말은 더 위험하니까요. 다만 당분간 파일은 개인 외장에 별도로 보관하세요. 그리고 이메일 대신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길게 지나갔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안 팀장에게는 너무 많은 걸 보여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마음과 계산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오후에 작은 사고가 또 일어났다. 샘플 병을 옮기던 중 한 병의 라벨이 반쯤 벗겨져 있었다. 접착력 테스트 결과는 정상이었는데 누군가 손으로 긁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연구원이 말했다. 누가 건드렸나요? 모두가 동시에 나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는 벗겨진 라벨을 새로 붙이며 말했다. 라벨 파트에서 재검수하겠습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주세요. 내일은 외부 테스터가 옵니다. 내 허리에 보이지 않는 끈이 묶이는 기분이었다. 끈의 한쪽은 내가 잡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일이 끝나갈 무렵 우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습니까? 병원 정원에서 할아버지와 잠깐만. 나는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았다. 내 안에서 두 개의 시간이 충돌했다. 한 시간은 회사의 시간, 다른 한 시간은 누군가의 가족의 시간. 그리고 그 사이에 내 시간이 있었다. 나는 짧게 답했다. 가능합니다. 병원 정원에서 회장님은 덜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었다. 연서야, 어디서 자라났니? 나는 부산의 바다 냄새와 고속버스 터미널의 밤을 이야기했다. 부산이라. 회장님은 바람 냄새를 맡듯 고개를 들이켰다. 바다는 사람이 무심해지는 법을 가르치지. 그래서 더 다정해지려고 애쓰게 만들고. 그의 말이 내 마음 어딘가에 부드럽게 닿았다. 우현은 옆에서 조용히 계절 이야기를 했다. 지난 겨울보다 올해가 덜 춥습니다. 회장님이 웃었다. 덜 추운 건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야. 돌아오는 길에 우현이 내게 물었다. 업무에서는 불편한 점이 없나요?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했다. 제가 만진 파일이 계속 문제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들고 있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내일 내부 보안팀과 함께 로그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세팅은 제가 다시 점검하죠. 그의 말투에는 감정 대신 약속이 있었다. 감정은 언젠가 흘러나오지만 약속은 오늘 손에 잡힌다. 나는 그 약속을 서랍에 넣어두듯 마음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사내 메신저에 공지가 떴다. 오후 3시 보안팀 긴급 점검. 동시에 익명 게시판에는 또 다른 글이 올라왔다. 주지연의 라이브 방송 예고. 그녀는 특유의 환한 미소로 말할 것이다. 자신이 누구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나는 모니터를 끄고 화면을 어둡게 비춘 내 얼굴을 봤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노트를 펼쳤다. 오늘 할 일, 오늘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첫 번째.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말 것. 두 번째. 내 자리를 스스로 낮추려고 애쓰지 말 것. 세 번째. 내가 아는 것을 잃지 말 것. 오후의 점검은 순조로운 듯 보였다. 보안팀장은 건조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질문했다. 어제 밤 11시 47분에 파일이 수정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하셨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40분쯤 퇴근했습니다. 보안팀장은 타임카드 기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다른 접근입니다. 안나경은 끝까지 조용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가 처음으로 내 눈을 봤다. 회사 일은 회사가 알아서 정리합니다. 연서 씨는 맡은 일을 하세요. 그 말 속에는 사람을 똑바로 세워놓고 낮게 미는 힘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퇴근길에 나는 오른손 약지에 은반지를 꺼내 잠깐 끼워보았다. 손가락이 반지를 빠르게 기억했다. 얇고 서늘한 감촉이 피부를 따라 돌았다. 그리고 나는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지금은 필요하지 않았다. 반지를 낀 손으로 키보드를 치면 글자가 나 대신 눈에 띄게 될까봐. 조심한다는 것은 때로 겁이 많다는 뜻과 닿아 있었다. 그렇지만 조심은 내 편이었다. 며칠 뒤 외부 테스터가 들어왔다.
회의실 온도가 수치상으로는 정상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바람이 뼛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테스터 중 한 명이 말했다. 조명 각도를 조금만 바꿔도 인상이 달라지겠네요. 나는 조명 스탠드를 미세하게 조절했다. 그때 천장 모서리의 에어벤트에서 바람 소리가 더 커졌다. 연구원이 액정 패널을 확인했다. 온도는 같은데 습도가 올라가네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병들의 간격을 다시 맞추고 성분표를 하나씩 확인했다. 글자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작은 정렬의 틀어짐을 보았다. 알레르기 주의 문구의 순서. 어제 내가 고쳐놓았던 바로 그 순서가 다시 바뀌어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연구원이 나를 불렀다. 한 번만 더 확인합시다. 우리는 둘이서 라벨을 다시 검수했다. 그는 말했다.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종이의 미세한 섬유 방향까지 고려해 디자인하셨네요. 나는 어쩐지 부끄러워졌다. 칭찬을 받는 일보다 칭찬을 받은 뒤 내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일이 더 어려웠다. 연구원이 덧붙였다. 한 가지 더. 이 문구 순서 문제는 디자인의 범위를 조금 넘어섭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별도 백업을 더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 옥상에서 바람을 한참 맞았다. 정민이 옆으로 와서 말했다. 서버실 쪽 출입 로그 오늘 특이값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이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물었다. 왜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 건은 디자인팀 내부를 넘어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 사람만을 의심하기에도 너무 많은 흔적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바람 소리에 묻히듯 혼잣말을 했다. 저도 오늘 느낌이 있었어요. 에어벤트 소리 습도 그래프, 그리고 병들의 표면에 생긴 얇은 물막. 정민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걸 느끼셨군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다. 조심하세요. 안 팀장과 친한 운영 쪽 라인이 있어요. 이름은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경로는 아마 그쪽일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고시원의 복도에서 빗물이 밟히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방금 들어온 모양이었다. 나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보리차를 끓였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다. 에어벤트의 소리 습도의 숫자, 라벨의 조밀한 활자, 그리고 누군가의 눈빛. 기록을 마칠 때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우현이었다. 연서 씨, 내일 오후 회장님이 정원에서 짧게 산책하신답니다. 괜찮으시면 동행 부탁드립니다. 나는 답장을 간단히 보냈다. 네. 잠을 청하려고 불을 끄자 방 안의 공기가 커다란 얼굴처럼 다가왔다가 물러났다.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다음날 정원에서 회장님은 유난히 말이 많았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니?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바람이 너무 세지 않으면 그걸로 됐지. 나는 물었다. 회장님 바람은 어쩌면 늘 센 법 아닐까요? 회장님이 웃었다. 그러니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래야 덜 떨려. 우현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회장님의 눈빛이 잠시 그에게 머물렀다. 우현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지는 순간 함께 주저앉지 않을 정도로만 가까이 가는 거다. 우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우현에게 말했다. 가짜 약혼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덜 가짜 같아요. 그는 내 표정을 잠시 살피더니 물었다. 어떤 점에서요? 나는 답했다. 누군가의 시간을 지탱한다는 건 진짜니까요. 계약의 문장과 상관없이. 그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의 눈빛에 아주 얇은 피로가 스쳤다. 그 피로는 아마도 가족과 회사 사이의 시간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곳에서 생겨난 것이겠지. 우리는 그 피로를 포함한 채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사람과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본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그게 두 사람을 최소한의 안전으로 묶어주었다. 그날 오후 익명 게시판의 글은 더 노골적이었다.
주지연은 라이브 방송에서 은색 반지를 보여주었다. 반지의 디자인은 내 상자 안에 있는 그것과 비슷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중요한 건 약속의 마음이니까. 댓글에는 놀라움과 확신과 의심이 뒤섞였다. 누군가는 내 이름을 연상시키는 초성을 던졌다. 누군가는 내 자리 근처를 지나며 흘깃거렸다. 나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보았다. 오후의 빛은 사무실 가구를 길게 느렸다가 조금씩 거둬들였다. 빛이 사라지기 직전 어떤 것들은 가장 선명해진다. 저녁 회의에서 또 문제가 나왔다. 공급사로부터 도착한 샘플지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다. 아주 미세한 점묘와 섬유 방향의 차이가 있었다. 종이는 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종이를 가져오는 사람은 때로 거짓말을 한다. 구매팀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비슷한 사양입니다. 이 정도면 문제 없습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다. 이번 라인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나는 손바닥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빛에 비춰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러나 확실한 차이를 보았다. 그리고 그 차이 뒤에서 누가 서 있는지 어렴풋이 떠올랐다. 이름을 적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부르는 이름. 하태림. 회의가 끝난 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급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하태림이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라인을 바꾸면 내일 오전엔 티가 안 날 거야. 그의 눈이 내 쪽으로 스쳤다. 나는 모른 척 지나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서 있는 동안 내 심장 소리가 아주 규칙적으로 들렸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심장 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에 가깝다. 방으로 돌아와 나는 상자를 열고 은반지를 꺼냈다. 반지를 꺼내면 어쩐지 내 역할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았다.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상자에 넣었다. 새벽녘 잠에서 깨 창문을 열어보니 공기가 맑았다. 나는 노트를 펼쳐 오늘의 끝에 한 줄을 더 적었다. 가짜 약혼은 누군가의 시간을 버티는 기술이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내 일과 이름을 더 단단히 붙들 것이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발음하려 할 때 나는 내 방식으로 되받아 적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 보안팀에 내가 본 것들의 목록을 내겠다. 습도 에어벤트의 소리, 종이의 전묘 하태림의 어깨 주지연의 반지 안나경의 향. 나는 목록을 적고 나서야 눈을 감았다. 다음 날 회사의 공기는 조금 더 차가웠다. 그러나 나는 어제보다 덜 떨렸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송현서. 한 글자 한 글자 내 편으로.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성급히 인정하지 말 것. 그 말은 내 안에서 더 이상 다짐이 아니라 습관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습관은 사람을 바꾼다. 나는 바뀌고 있었다. 누가 나를 밀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누가 기대도 함께 주저앉지 않을 정도로만 그 거리를 배워 나가고 있었다. 사내 메신저의 알림이 새벽부터 눈에 밟혔다. 보안 점검 결과가 오전 중으로 공유될 예정이라는 짧은 문장, 그리고 디자인팀 공용 프린터의 사용 제한. 나는 평소보다 서둘러 회사에 도착했다. 불 켜지지 않은 복도는 은색 먼지가 가볍게 떠 있는 것처럼 적막했다. 출입 게이트를 지나칠 때 경비 아저씨가 나를 눈으로 인사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내 이름을 한번 불렀다. 송현서. 이름을 가슴 앞에 내놓는 습관은 더 이상 의식이 아니라 호흡이 되었다.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니 공용 프린터와 서버 접근 권한이 임시로 중지되었다는 알림이 떠 있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외장 메모리를 꺼내 어젯밤 백업한 라벨 원본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 파일 속 글자들은 어젯밤의 침묵처럼 나란했다. 성분표의 순서, 알레르기, 주의 문구의 위치, 세로줄의 간격, 미세한 행간의 호흡.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 위 여백을 천천히 따라갔다. 빈 곳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늘 글자가 아니라 여백이었다. 여백을 잘 지켜야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지 않았다. 정민이 이른 시간에 나타났다.
그는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고 그중 하나를 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따뜻한 물의 온기가 책상 나무결을 통해 엄지손가락으로 올라왔다. 정민이 낮게 말했다. 서버실 복도에 죽은 구간이 있어요. CCTV가 겹치지 않는 모서리. 누군가 그 길을 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증명할 수 있나요? 그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직은요. 대신 다른 쪽에서 우회해 보려고요. 공용 프린터 출력 기록 교체된 라벨 롤의 시리얼, 그리고 야간 출입 카드 로그를 대조하면 희미하게 윤곽이 나옵니다. 나는 외장 메모리를 가방에 넣었다. 정민이 내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레 물었다. 무섭나요? 나는 잠깐 웃었다. 무섭다는 말을 안 쓰려고 해요. 대신 조심스럽다고 적어두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어젯밤 공급사 샘플지의 섬유 방향이 달랐어요. 일부는 기존 사양보다 빛을 더 흡수하고 일부는 더 튕겼죠. 누군가가 느슨한 품질을 끼워 넣었습니다. 정민이 눈을 가늘게 떴다. 하테림 라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쪽이 운영팀 일부와 얽혀 있어요. 그의 말끝은 바람이 아니라 무게처럼 내려앉았다. 오전 회의에서 안나경은 여전히 단정했고 여전히 차가웠다. 오늘 오후 외부 파트너와 비공개 테이스팅이 있습니다. 변수는 최소화합시다. 알레르기 주의 문구는 어제 공유한 가이드대로. 나는 손을 들어 말했다. 현재 공용 프린터가 제한되어 라벨 수정 시 외부 출력이 필요합니다. 개인 장비로 임시 인쇄 후 손 검수하겠습니다. 안나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우리 팀 규칙은 공용 절차를 쓰는 겁니다. 오늘만 예외로 하죠. 대신 모든 변경 이력을 즉시 기록하세요. 그녀의 말은 마치 얇은 유리에 금이 가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사내 메신저에 한 통의 공지가 떴다. 오후 2시 이전 주지연의 라이브 방송이 예고되었다는 링크였다. 나는 클릭하지 않았다. 대신 모니터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다. 밤사이 조금 말라붙은 입술과 안쪽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질문의 그림자. 누군가가 내게 던지는 불쾌한 말보다 더 위험한 건 내가 나 자신에게 던지는 의심이었다. 나는 그 위험을 경계했다. 점심시간 옥상 휴게 공간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정민이 다시 옆에 서서 말했다. 이거 받아요. 그의 손에는 작은 포터블 SSD가 들려 있었다. 공용망이 다시 열리기 전까지 중요한 파일은 여기에. 암호는 따로 보낼게요. 나는 고맙다고 말한 뒤 주머니에서 견과류 봉지를 꺼냈다. 편의점에서 집어든 가장 싼 호두 과자였다. 봉지를 뜯어 하나를 그에게 건네니 정민이 웃었다. 호두요. 나는 말했다. 요즘 씹는 소리가 필요해요. 소음 속에서 내 리듬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가 있죠. 옥상 난간 아래로 작은 검은 고양이가 지나갔다. 나는 그 녀석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름을 지어줄까? 정민이 물었다. 뭐라고요? 나는 말했다. 호두. 그는 웃음을 삼켰다. 잘 어울리네요. 오후의 비공개 테이스팅은 대비한 만큼 긴장되었다. 회의실의 에어벤트는 숫자상으로 정상 범위를 표시했지만 내 피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바람은 유리 표면을 스치는 얇은 손처럼 지나가고 지나간 자리에 투명한 물막을 남겼다. 테스터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작은 기침 소리가 섞였다. 나는 병의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스포이드로 동일한 양을 떨어뜨렸다. 병 표면의 미세한 물방울이 조명빛을 잡아먹었다. 그 순간 연구원이 액정 패널을 보며 말했다. 습도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보안팀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가 패널을 스크롤했다. 설정은 자동인데 어젯밤 수동으로 바뀐 기록이 있네요. 나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 자동에서 수동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단서였다. 테스터 중 한 명이 눈을 비볐다. 광택이 다르게 보이네요. 나는 조명 각도를 조금 낮췄다. 그러자
표면의 물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한쪽으로 모였다. 내 손등에 작은 닭살이 돋았다. 우연히 회의실에 들어와 상황을 보고 봤더니 내 쪽으로 다가와 낮게 물었다. 괜찮습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그의 눈은 내 표정을 읽으려는 듯 아주 잠깐 머물렀다가 곧 테스터들을 향했다. 그는 매뉴얼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봤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테이스팅은 큰 탈 없이 끝났지만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불편한 여백이 남았다. 회의실을 정리하는데 연구원이 다시 내게 다가왔다. 라벨의 주의 문구, 오늘은 제대로였어요. 그런데 병목 부분에 아주 얇은 긁힌 자국들이 있더군요. 누군가가 라벨을 다시 붙였다 떼었다 한 것 같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검수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조용히 덧붙였다. 연서 씨 너무 혼자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나를 안아 올리는 말이 아니었다. 대신 내 어깨 위로 올라타는 무게를 조금 덜어주는 말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알림이 폭죽처럼 터졌다. 주지연의 라이브에서 나온 짧은 클립이 익명 게시판을 통해 돌아다니고 있었다. 영상 속 목소리는 내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대표님, 이건 제가 처리해드릴게요. 문장 끝에 억양자음에 마찰 숨이 걸리는 지점까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문장은 내가 어제 오후에 외부 인쇄소와 통화하며 했던 말의 일부였다. 누군가는 그 문장을 잘라내 다른 이야기 위에 얹었다. 나는 즉시 통화 기록을 열어 파일을 내려받았다. 파형을 바라보며 이어붙은 자리를 찾았다. 그림자처럼 미세한 틈이 보였다. 나는 원본을 포터블 SSD에 옮기고 클립을 캡처해 함께 저장했다. 모니터의 빛이 내 눈동자에 닿아 작은 점을 남겼다. 나는 중얼거렸다. 성급히 인정하지 말 것. 오후 늦게 정민이 보안팀 미팅에 나갔다가 돌아왔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부망에서 외부로 반출된 파일 리스트 중에 라벨 원본이 있었습니다. 토렌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쪼개진 파일 조각들이 외부 IP와 주고받았어요. 나는 물었다. 누구의 계정에서요? 그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입술을 꼭 다물고 말했다. 운영 쪽 임시 계정. 이름은 숨겨져 있었지만 카드 로그와 겹치는 시간대를 보면 하테림이든 하테림 라인의 사람이든. 나는 의자를 뒤로 밀고 잠깐 창밖을 봤다. 오후의 해가 오렌지색으로 내려앉았다가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 위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겹쳐 보였다. 퇴근 시각 즈음 복도에서 주지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거울을 확인하듯 내 얼굴을 한번 훑었다. 피곤해 보이네요. 그녀가 웃었다. 온라인은 참 솔직해요. 누가 운으로 붙었는지, 누가 실력으로 버티는지 다들 안다고 생각하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다. 오른손 약지의 반지 사진에 아주 잘 어울릴 텐데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약속은 반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죠. 그녀가 웃었다. 그 말을 좋아할 사람들이 온라인엔 별로 없을걸요. 그녀의 발뒤꿈치가 바닥을 가볍게 찍었다. 멀어지는 뒷모습은 화면 속 장면처럼 매끈했지만 화면 밖의 공기는 매끈하지 않았다. 밤에 남아 라벨 재검수를 하기로 했다. 회의실의 불은 절반만 켜두었다. 가끔 복도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 나는 병을 하나씩 들어 올려 빛에 비추었다. 병목 부분의 미세한 긁힘은 일정한 방향을 가졌다. 왼손잡이가 라벨을 떼었다 붙일 때 생기는 방향. 나는 그 메모를 노트에 적었다. 그리고 라벨 롤의 시리얼을 하나씩 사진으로 찍었다. 종이의 결은 늘 조용하지만 조용함 속에서도 말을 한다. 조용함을 오래 들으면 단서가 된다. 새벽 가까이 되어서야 나는 컴퓨터를 끄고 회의실 문을 잠갔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등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멈췄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누군가는 나를 지나쳐 계단 쪽으로 향했다. 빠르지 않은 걸음,
그러나 망설임이 없는 보폭. 커튼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듯 불안이 피부 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 불안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메모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오늘 새벽 어두운 복도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 하나. 집으로 돌아오자 고시원 복도에 또 라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물을 올리고 보리차를 끓였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나는 자기 전에 기록을 시작했다. 오늘 회의실의 습도 곡선 수동 모드로 바뀐 기록, 병목의 긁힘 주지연의 반지 하태림의 전화, 그리고 정민의 SSD. 기록은 때로 내게 유일한 방패였다. 하지만 방패는 방패일 뿐 공격이 아니었다. 나는 방패를 들고 내일의 작은 공격을 준비하기로 했다. 공격이라기보다 노출과 설명 질문과 증거의 배치를 의미하는 방식. 폭로는 곧 비명이 되고 비명은 오래가지 않는다. 오래가는 것은 서류와 로그 냄새와 습도의 숫자, 종이의 점묘와 시리얼 넘버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보안팀과 함께 빌딩 관리실을 찾았다. 관리실의 패널에는 각 층의 온습도와 공기 흐름이 도표로 표시되어 있었다. 엔지니어가 말했다. 자동 모드인데 특정 시간대에만 습도가 튀었습니다. 저 전송 로그를 보면 누군가 내부망에서 일시적으로 매뉴얼 입력을 했고 입력이 끝난 뒤 다시 자동으로 복귀했어요. 나는 물었다. 접근 권한은요? 엔지니어가 머리를 긁적였다. 운영팀과 시설팀 일부가 같이 씁니다. 누가 눌렀는지는 별도 로그를 봐야 하고요. 그의 말은 의도적으로 중립적이었지만 중립은 때로 현실을 흐리게 만들었다. 관리실을 나오는 길에 계단 끝에서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를 보았다. 하태림이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내 쪽으로 눈을 돌렸다. 눈빛은 흐리지 않았고 대신 지나치게 또렷했다. 그는 입가에 얇은 선을 그리며 말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 디자이너. 예의를 지키는 말이 항상 공손한 건 아니었다. 나는 짧게 답했다. 네. 그는 내 옆을 지나치며 낮게 덧붙였다. 회사 일은 회사에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고 동시에 부탁처럼 들렸다. 부탁이든 경고든 내 노트에는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오후에는 파트너사와의 작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다. 나는 회의실 세팅을 다시 점검했다. 조명 각도 냄새의 흐름을 바꾸는 작은 바람막이, 물컵의 위치, 테이블보의 결. 우현이 조금 늦게 들어왔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병 하나를 들어 냄새를 아주 얕게 맡았다. 오늘은 공기가 조금 다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에어벤트의 소리가 어제보다 낫습니다. 어제 누군가 수동으로 바꾸었고 오늘은 자동으로 복귀했지만 내부의 패턴이 어제의 잔향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가 나를 보며 웃었다. 연서 씨의 설명은 늘 물리학 같다. 나는 어깨를 조금 들썩였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옮기다 보면 그렇게 돼요. 브리핑은 무사히 끝났다. 파트너사는 오히려 더 신뢰를 보였다. 예상치 못한 변수를 관리하는 방식이 좋다. 그 말은 의도적으로 칭찬이었고 동시에 시험지의 빨간 동그라미 같았다. 실수의 무게를 줄이는 대신 그 무게를 들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뜻. 나는 그런 평가를 싫어하지 않았다. 다만 그 평가가 누군가의 함정 위에 놓여 있지 않기를 바랐다. 저녁 사내 익명 게시판에 익숙한 문장이 또 올라왔다. 짧고 거친 문장, 그러나 많은 것을 암시하는 문장. 내일 밤 쇼는 빛이 꺼져야 시작된다. 댓글은 들끓었다. 누군가는 장난이라 했고 누군가는 예언이라 했다. 나는 화면을 닫고 노트를 펼쳤다. 내일 밤 총 리허설, 조명 테스트와 사운드 동기화, 포토월 정렬 시연 동선 재확인, 그리고 비상 계획. 나는 빈칸을 하나 열어두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비상 조명 아래에서도 읽히는 라벨, 간이 시연 동선, 백업 장비 위치, 사람들의 시선을 안전하게 모을 수 있는 소리, 펜톤 넘버가 아니라 사람의 발걸음을 정렬하는 리듬. 정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밤 혹시 가능하면
서버실 주변 복도 쪽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곧 답이 왔다. 가능합니다. 대신 당신은 시연 쪽을 지휘하세요. 비상 조명 계획은요. 나는 사진을 보냈다. 간이 배치돼 내가 붉은 펜으로 그어놓은 동선. 정민이 엄지 이모티콘 대신 딱 한 줄을 보냈다. 좋아요. 이건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그림이에요.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성급히 인정하지 말고 성급히 포기하지 말 것. 밤늦게 사무실을 나서려다가 나는 잠시 발을 멈췄다. 회의실 한켠 내 손에 잘 맞던 스테인레스 스포이드가 보이지 않았다. 대체품을 찾아 서랍을 열다가 가장 아래 칸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라벨 롤 조각들과 함께 작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문구 순서는 사소하다. 중요한 건 누가 말을 하느냐다. 글씨는 모난 듯 단정했다. 나는 메모를 다시 봉투에 넣고 봉투를 내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다. 메모가 내 이름을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문장이었다. 과시는 약점이 될 수 있었다. 퇴근길 빌딩 앞 골목에서 아까 옥상 아래로 지나가던 검은 고양이를 다시 보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호두. 고양이가 잠깐 고개를 돌리더니 조심스레 다가왔다. 나는 편의점에서 산 호두 과자 한쪽을 바닥에 놓았다. 고양이는 과자를 냄새 맡더니 툭 건드렸다. 과자는 뒤집히며 바닥에 부딪혔다. 나는 웃음이 났다. 먹지 않아도 돼. 그냥 네가 있다는 게 좋다. 검은 고양이의 눈동자가 가로등 불빛을 품었다. 작은 생명 하나가 내 하루의 끄트머리를 덜 외롭게 만들었다. 방으로 돌아와 나는 책상 위 반지 상자를 열었다. 은반지는 여전히 서늘했다. 나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지 않고 손바닥 위에 올린 채 천천히 빛을 돌려보았다. 반지는 침묵으로 반짝였다. 나는 상자를 닫고 노트를 펼쳤다. 내일 빛이 꺼질지 모른다. 누군가가 일부러 스위치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 방식으로 불을 켤 것이다. 아주 작은 불. 그러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불. 나의 불은 말보다 천천히, 그러나 오래 켜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내일을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 나는 나를 잃지 않는다. 내 이름을 내 방식으로 부른다. 잠들기 전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발신자는 우현이었다. 내일 밤 혹시 불편하면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나는 화면을 길게 바라봤다. 그의 말에 담긴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답장을 썼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후 한 줄을 더 보냈다. 비상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앞을 지키겠습니다. 곧 답이 왔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나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불을 껐다. 천장에 어둠이 가득 차올랐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한 줄의 빛을 상상했다. 빛은 내 손바닥 크기만 해도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모두가 같은 것을 알고 모두가 모르는 척하는 날의 고요. 나는 파일을 백업하고 샘플 병을 닦고 비상 조명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오후에는 파트너사와 팀원들에게 간단한 안내를 돌렸다. 말은 짧고 행동은 충분히. 나는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표정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표정에도 온도가 있다는 걸 나는 이 회사에서 배웠다. 해가 기울 무렵 복도의 불이 한 칸씩 켜졌다. 총 리허설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나는 포토월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라벨이 비상 조명 아래에서도 또렷하게 읽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정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버실 주변 오늘따라 인원이 많습니다. 내가 있는 걸 모르게 움직이겠습니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요. 그리고 내 노트의 오늘 칸에 아주 작게 붙여둔 종이 조각을 다시 눌러 붙였다. 빈 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 뒤쪽으로 걸어갔다. 무대라고 불리기엔 협소한 공간. 그러나 사람들이 눈을 모을 수 있는 위치. 조명이 한 번, 두 번 깜빡였다.
어딘가에서 전원이 리셋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공기 중에 풀렸다. 나는 손바닥을 펴고 주먹을 쥐었다. 두 손의 열이 합쳐졌다가 흩어졌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빛이 꺼졌다. 내가 준비한 비상의 불은 아직 켜지지 않았다. 어둠은 사람들의 숨을 부풀렸다. 나는 그 부푼 숨을 한 덩어리의 소리처럼 들었다. 그때 무대 뒤 소품 창고 쪽에서 아주 작은 금속성 마찰음이 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발자국이 멀어지는 소리. 나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음을 확인한 뒤 그 소리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내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 그리고 내 이름을 적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어둠은 누구의 편도 아니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 어둠이 한 번에 내려앉았다. 빛이 꺼지는 소리는 언제나 실제보다 더 크게 들린다. 사람들의 숨이 즉각 부풀어 올랐고 포토월에 기대어 서 있던 누군가의 그림자가 벽에서 떨어져 나왔다. 나는 무대 뒤 소품 창고 쪽에서 들렸던 금속성 마찰음을 다시 떠올렸다. 그 소리가 잔상처럼 귀 안쪽에 남아 있었다. 손전등 스위치를 올리자 얇은 빛이 바닥을 쓸었다. 먼지가 낯선 눈처럼 반짝였다. 문 손잡이는 차갑고 말랐다. 나는 일단 손잡이를 아래로 내렸다. 문은 반쯤 열리는가 싶더니 안쪽에서 걸리는 소리를 냈다. 틈 사이로 건조한 종이 냄새와 오래 묵은 합판 냄새가 섞인 공기가 밀려 나왔다. 바로 그때 뒤에서 가벼운 발걸음이 스쳤다. 누구였는지 보려 돌아섰지만 이미 발소리는 계단 쪽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문틈을 더 열려 했지만 누군가 바깥에서 미끄럼쇠를 내린 것처럼 굳게 걸렸다.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위치. 나는 몸을 옆으로 밀어 겨우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혔다. 잠금쇠가 잠기는 소리는 작았지만 완벽했다. 휴대전화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다. 신호가 약하다는 안내가 떴다. 나는 정민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소품 창고. 문이 잠겼다. 전송 실패. 다시 시도. 실패. 긴 문장은 꺾였고 단어 몇 개만 남아 허공에서 깜박였다. 나는 전송을 포기하고 손전등을 들어 천장 가까운 곳을 비췄다. 환기구는 좁았고 바람은 없었다. 기계음도 없었다. 정적 위에 얇은 먼지가 내려앉았다. 낡은 철제 선반에 라벨 롤박스가 쌓여 있었다. 박스 옆면마다 다른 시리얼이 찍혀 있었다. 익숙한 숫자 배열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펜을 꺼냈다. 이 펜은 내 기록의 두 번째 손이었다. 나는 버튼을 눌러 시간을 말했다. 지금 빛이 꺼진 뒤 소품 창고 앞문이 걸려 나갈 수 없다. 그런 다음 펜을 문에 붙이고 노트 가장자리로 문을 3번 두드렸다. 열을 세고 다시 3번. 엘리베이터 사고 이후 내가 스스로 만든 비상 신호였다. 누군가 가까이 있다면 이 규칙적인 리듬이 어둠 속에서 방향을 가리킬 것이다. 창고 안을 조금 더 훑었다. 라벨롤 일부는 포장 상태가 미묘하게 달랐다. 접착제 라인이 눌린 자국보다 미세하게 더 두꺼웠다. 박스 가장자리에는 택배 송장 조각이 붙어 있었다. 발신지는 같은 동네 안쪽의 우체국 사서함. 수취인은 회사의 공식 명칭이 아니었다. 운영지원부의 약칭을 빗은 이름. 나는 송장 조각이 찢어진 결의 방향을 손끝으로 느꼈다. 오른손이면 이렇게 찢기 어렵다. 왼손잡이의 습관이 남긴 결. 병목 부분의 긁힌 방향과 같은 결. 내 머릿속에서 좁은 선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다. 문 밖에서 바람이 아주 가볍게 흔들렸다. 발소리가 멈췄다. 누군가 문틈으로 손전등을 비추는 듯 가느다란 빛이 바닥에 스쳤다. 이어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연서 씨. 나는 문 쪽으로 바짝 다가갔다. 여기 있어요. 목소리보다 먼저 손이 문을 두드렸다. 3번 열을 세고 다시 3번. 내 노트의 리듬을 그대로 되짚어주는 소리. 우연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말했다. 문이 밖에서 걸렸어요. 바깥에서 열쇠가 돌리는 소리가 난 뒤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겹쳤다. 잠금쇠가 안쪽에서 떨어졌는데 누군가 바깥에서 또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우현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힘을 줄게요. 하나 둘 셋. 문이 안팎에서 동시에 흔들렸다. 몇 번의 허공 같은 시도 끝에 철제가 삐걱이며 물러났다. 차가운 공기가 한 번에 밀려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나서 나는 한 발짝도 바로 나가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서 있던 동안 내 무릎의 관절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우현이 손전등을 내게 비추지 않고 바닥을 비추며 내 눈이 아프지 않게 움직였다. 그의 다른 손에는 얇은 커피컵이 들려 있었다. 뜨겁지는 않지만 조금은 따뜻합니다. 나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컵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손목과 팔꿈치까지 전해졌다.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이 건네는 온도가 동시에 닿으면 근육이 하나씩 풀린다. 나는 컵을 잠깐 입술에 댔다. 미묘하게 식은 커피 맛이 났다. 그는 짧게 물었다. 다친 곳은 없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우리는 곧장 로비로 향했다. 조명은 여전히 꺼져 있었지만 비상등이 바닥에 희끄무레한 길을 만들어 주었다. 포토월의 은색 프레임이 어둠 속에서 뼈대처럼 드러났다. 여기서 망설이면 어둠은 금방 소문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 형태 없는 것이 가장 빠르게 번진다는 걸 나는 이 회사에서 배웠다. 나는 노트를 열고 준비해둔 비상계획의 첫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로비 시연, 이동식 스탠드 조명 2대, 휴대폰 라이트를 이용한 공동 조명, 라벨 가독성 테스트, 동선 축소, 설명은 짧게, 질문은 끝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줄, 사람이 먼저. 나는 팀원들에게 짧은 지시를 내렸다. 조명을 2줄로 바꿔 설치하세요. 포토월을 창가 쪽으로 옮기고 병은 유리계단 앞에 반원으로 배열합니다. 성분표는 크게 인쇄한 보드로 대체할게요. 휴대폰 라이트로 빛을 모아주세요. 당황한 눈빛들이 질서로 모이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정민이 달려와 말했다. 서버실 주변 복도에서 2명을 봤습니다. 회색 코트 하나, 검은 백팩 하나. 흩어졌고 바로 뒤에 소방설비 점검 알림이 떴지만 가짜 알림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쪽지에 쓴 지시를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사다리 하나 빌려서 에어벤트 안쪽을 확인해 주세요. 포켓 와이파이 신호에 간섭을 주는 장치가 있을 수 있어요. 라벨 롤 조각 사진은 백업했고 택배 송장 조각도 회수했어요. 정민이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고객사 담당자들이 불안한 얼굴로 로비에 모였다. 나는 미소를 유지하되 과한 안심을 약속하지 않기로 했다. 과한 안심은 거짓 약속이 되고 거짓 약속은 더 큰 불신을 부른다. 나는 마이크 없이 사람들의 눈을 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둠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가치는 빛이 있을 때뿐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빛과 가장 솔직한 방식으로 시연을 이어가겠습니다. 라벨의 글자는 비상 조명 아래에서도 읽혀야 하고 성분표는 숨지 않아야 합니다. 퓨어 글래스 라인은 본질을 가리는 장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도 몰랐던 내 목소리였다. 사람들이 휴대전화 라이트를 켜서 병 위로 모았다. 조명의 각도가 모아질 때 병 표면의 물막이 얇은 은빛으로 반짝였다. 나는 그 반짝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반짝임은 빛에 대한 충성이고 충성은 때로 증거가 된다. 나는 병 하나를 들어 올려 라벨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알레르기 주의 문구가 앞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의 문구가 뒤로 밀리면 정보는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정보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환경은 불안전하지만 불안전한 환경에서 더 선명해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앞줄의 중년 남성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의심 대신 계산을 담고 있었고 그 계산은 나쁘지 않았다. 시연 내내 우현은 뒤편에서 움직이며 사람들이 서 있는 공간을 넓혔다. 그는 상업적 언어로 외양을 꾸미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어느 순간 그는 내 곁에 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명 각도가 너무 낮으면 유리 표면이 오히려 어둡게 보입니다. 한 칸만 올리죠. 우리는 눈빛으로 짧게 합의를 했고 팀원들이 즉시 각도를 조정했다. 빛이 병 표면을 더 넓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어둠은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지만 한층 뒤로 물러섰다. 시연이 끝나자 박수가 났다. 몇 사람의 박수였고 그 박수는 튀지 않았다. 다만 그 박수는 물결로 번졌다. 물결이 항상 바다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오늘의 로비에는 바다를 닮은 잔잔함이 생겼다. 파트너사의 담당자가 내게 다가왔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팀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는 비상 계단 쪽이 더 안전합니다. 그는 웃었다. 안내까지 완벽하네요. 사람들이 흩어진 뒤 미세한 탄 냄새가 로비 천장 쪽에서 내려왔다. 정민이 손에 작은 검은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에어벤트 안쪽에서 신호 간섭 장치를 찾았습니다. 포켓 와이파이와 무선 마이크를 동시에 방해할 수 있는 장치예요. 전원이 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 옆면을 가리켰다. 택배 바코드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우체국 사서함 경유. 결제는 회사 법인카드가 아니고 외주 명목의 선불카드. 사용 등록 정보가 운영총괄 라인의 서브 계약자와 겹칩니다. 나는 송장 조각을 그에게 건넸다. 라벨 롤박스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찾았어요. 그때 보안팀이 달려왔다. 서버실 복도에서 발견된 출입 카드 로그와 CCTV의 빈 구간 캡처를 내밀었다. 빈 구간은 한 장의 짙은 회색 같았다. 그 회색 가장자리에서 회색 코트의 팔꿈치가 아주 잠깐 스쳤다. 보안팀 직원이 낮게 말했다. 같은 시간대에 운영총괄 하태림의 카드가 출장 명목으로 외부에 있었던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신호가 건물 내부에서도 잡혔어요. 복제 또는 대리 사용. 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명확해지는군요. 나는 덧붙였다. 병목의 긁힌 방향, 라벨에 결 송장 조각의 찢어짐. 모두 왼손의 결입니다. 우현은 인사와 법무를 호출했다. 회의실 한가운데 하태림이 들어섰다. 그의 코트는 흠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말했다.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법무팀 변호사가 차분히 문건을 펼쳤다.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운영 장비와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의 사용 이력, 외부 반출 파일 조각의 전송 기록, 그리고 오늘 밤의 간섭 장치. 하태림은 고개를 저었다. 운영은 늘 불완전합니다. 오늘 같은 날 사고가 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요. 저는 현장을 수습하느라 바빴습니다. 그의 말은 매끄러웠다. 매끄러운 말은 종종 손잡이가 없다. 잡아당기면 미끄러진다. 정민이 증거 사진을 책상 위로 펼쳤다. 라벨롤의 시리얼 송장 조각에 바코드 간섭 장치의 일련 번호. 그리고 서버실 복도의 빈 구간에서 벗어날 때의 희미한 발자국. 나는 말수를 아끼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서류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연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 부장, 회사는 숨길 생각이 없습니다. 경위는 조사하면 됩니다. 다만 오늘의 이 상황이 구매와 운영 라인의 일부와 얽혀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태림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흔들림은 곧 분노로 덮였다. 대표님, 저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매 효율을 올렸고 일정 관리를 매끈하게 해왔습니다. 그의 매끈함은 오늘 같은 밤에야 거꾸로 흠집이 되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주지연이 들어섰다.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손에는 얇은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화장이 반쯤 지워져 있었다.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음성 편집에 쓰인 원본과 딥보이스 샘플 파일, 스튜디오 사용 기록, 대금 입금 내역. 대금은 개인 계좌로 들어왔고
송금이는 하태림과 연결된 운영 외주 계정입니다. 저는 만든 장면들로 시선을 끌었지만 설계한 사람은 따로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길게 한번 내쉬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홍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로 조회수를 올리고 여러 사람의 관심을 한 곳에 모으는 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관심이 한 사람을 고립시키는 칼이 되더군요.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바닥의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죄송합니다. 법무팀은 USB를 봉인하고 증거 목록을 작성했다. 인사팀은 하태림에게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그는 비웃듯 웃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부에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짜맞추는군요. 법무팀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해명하실 기회는 충분히 드립니다. 지금은 안전을 위해 동행해 주시죠. 보안 요원 2명이 조용히 그의 양옆에 섰다. 그는 나가는 순간까지 코트의 주름을 고쳤다. 밀리미터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손놀림. 매끈함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 문이 닫히고 회의실 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로비에는 비상등만이 남았다. 나는 포토월 앞 의자에 잠깐 앉았다. 손에 남은 커피컵은 이미 식어 있었다. 컵의 종이 표면이 조금 눅눅해져 있었다. 우연히 다가와 다른 컵을 건넸다. 이번에는 따뜻한 물이었다. 30분 전보다 뜨겁습니다. 그는 짧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말했다. 오늘의 빛은 사람들의 손에서 나왔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손이 당신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칭찬은 늘 조금씩 늦게 받아들여야 안전했다. 대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둠이 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걸 오늘 배운 건 접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도망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비 유리 너머로 밤비가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다. 빛을 받아 물기가 생기면 도시의 표면은 더 진짜 같아진다. 나는 종종 그런 순간이 좋았다.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 느낌. 우연히 갑자기 낮게 말했다. 연서 씨. 나는 고개를 돌렸다. 미안합니다. 회사의 소문과 싸우게 한 것. 나는 자주 장면을 정리해놓고 사람을 나중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의 사과는 확정형으로 발음되었다. 미래형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형의 인식.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민이 로비로 내려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장부가 들려 있었다. 택배 송장 결제 기록 출입 로그. 모두 묶었습니다. 경찰의 절차가 시작되면 바로 전달할 수 있어요. 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연서 씨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저는 기록을 놓치지 않았을 뿐. 우리는 서로를 오래 보지 않았다. 오래 보는 일은 때로 의미를 과장한다. 오늘은 과장하지 않는 것이 더 멀리 가는 길이었다. 전기가 부분적으로 돌아오자 비상등의 색이 조금 따뜻해졌다. 나는 팀원들과 마지막 정리를 하고 병에 묻은 지문을 닦았다. 각 병의 목 부분을 손끝으로 훑을 때마다 긁힘의 방향이 다르게 느껴졌다. 오늘 밤 이후로는 이 작은 긁힘들이 더 이상 내 이름과 연결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불안이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갔다. 불안이 빠져나간 자리에 피로가 들어왔다. 피로는 무게가 있었지만 무서운 무게는 아니었다. 밖으로 나서자 로비아 플랜터 아래에서 검은 고양이가 비를 피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호두. 고양이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웅크렸다. 나는 가방에서 호두 과자 한 조각을 꺼내 플랜터 가장자리에 올려두었다. 괜찮아. 먹지 않아도 돼. 고양이는 과자를 보다가 내 손을 봤다. 내 손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떨림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다. 흘러간 긴장과 남은 살아있음이 섞인 떨림이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았다. 강 위의 다리바닥에 물빛이 묻어 있었다. 오늘의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어둠 문 3번에 두드림 커피컵의 온기, 휴대전화 라이트 라벨의 활자 간섭 장치에 어두운 네모 하태림의 매끈한 말, 주지연의 지워진 화장 법무팀의 봉인 스티커, 그리고 박수의 물결. 박수는 늘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불완전한 박수는 더 오래 남는다. 그것이 오늘 배운 또 하나의 사실이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보리차를 올렸다. 물이 끓는 소리는 비와 닮아 있었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끝에 긴 문장을 쓰기보다 짧은 문장들을 여러 줄로 나열했다. 어둠이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서로의 빛을 빌렸다. 나는 빛을 묶는 사람을 해야 했다. 기록은 방패였고 오늘은 창이기도 했다. 누구의 소문도 이기지 못한 문장은 결국 증거 앞에서 작아졌다. 내 이름을 내 방식으로 부르면 남이 부르는 이름의 억양은 뜻을 잃는다. 그리고 마지막 줄. 내일 계약의 끝은 시작의 말이 될 수 있다. 보리차를 컵에 따르자 김이 올랐다. 나는 컵을 2손으로 감싸 쥐었다. 내 손은 다시 따뜻해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비는 밤을 커다란 호흡으로 만든다. 나는 그 호흡에 내 호흡을 맞췄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늘 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둠을 밀어냈다. 내일은 내일의 빛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빛을 미리 상상하지 않기로 했다. 상상은 때로 사람을 앞지르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작은 약속 하나를 내게 남겼다. 성급히 인정하지 말 것. 성급히 포기하지 말 것. 그리고 내 이름을 내 방식으로 부를 것. 밤의 마지막에 휴대전화가 한 번 진동했다. 발신자는 없었다. 알림창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떠 있었다. 내일 답을 보겠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의 나는 그 문장 앞에서 손을 떨지 않았다. 나는 알림을 조용히 끄고 불을 껐다. 어둠은 다시 내려왔다. 이번에는 친구 같았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창틀 위로 빗방울이 흘렀다. 비는 어젯밤에 어둠을 씻어내려 보냈고 건물의 모서리마다 얇은 빛이 걸려 있었다. 몸을 일으키니 손목 안쪽에서 아직도 뜨거운 온기가 남아 있었다. 커튼을 반쯤 젖히자 도시의 표면이 젖은 종이처럼 부드럽게 펼쳐졌다. 나는 전기 포트를 켜고 보리차를 올렸다. 물이 끓는 소리가 어제의 박수 소리와 겹쳐졌다. 박수의 물결과 물에 끓는 소리는 닮아 있었다. 둘 다 점점 커졌다가 어느 순간 잦아들고 남는 것은 온기뿐이었다. 회사에서는 밤사이 결정 몇 가지가 내려졌다. 운영총괄의 직무정지 외주 윤리 규정에 즉시 계정 내부 망분리의 상향 적용 비상 대응 매뉴얼의 제작성. 인사팀에서 보낸 메일은 단정했고 법무팀의 문서는 길었다. 나는 길이를 다 읽기 전에 찻잔을 들어 올렸다. 입술에 닿는 따뜻함이 문장의 끝을 대신해 주었다. 사람의 하루는 항상 문서와 온기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짧은 답장을 썼다. 환영한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다. 필요한 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오전에 회장님이 병원 정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주셨다. 빗방울이 잔디 끝에 매달려 반짝였다. 회장님은 담요를 무릎에 덮고 앉아 계셨다. 내 발자국 소리를 듣자 고개를 드셨다. 연서야. 그는 나를 부르는 소리를 가장 먼저 건넸다. 나는 그 소리를 받는 법을 그동안 여러 번 연습했다. 오셨군요. 회장님이 웃었다. 어젯밤 얘기 들었다. 어둠이 사람을 흔들 때가 있다. 그러나 어둠이 늘 나쁜 것은 아니다. 어둠 덕분에 옆에 사람을 부를 줄 알게 되기도 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은 그런 밤이었어요. 그는 담요 모서리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우리 계약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지. 그 계약에 담긴 뜻은 우리 셋 모두 충분히 나눴다. 그러니 이제는 계약의 문장보다 사람의 마음을 보자. 우현이 조용히 옆으로 걸어왔다.
그는 회장님의 어깨에 담요를 한 번 더 올려놓고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이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연서야, 네가 어떤 길을 고르든 나는 고맙다. 누군가의 시간을 지탱해 준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는 네가 네 이름을 내 방식으로 부르는 것을 지키길 바란다. 그러면 다른 이름이 내 이름을 흔들지 못할 거다.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손바닥으로 느끼듯 천천히 받아들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을 떠나기 전 회장님이 작은 봉투를 내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메모 한 장이 있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선들이 조금 흔들려 있었다. 사람은 늘 서툴다. 그러니 다정해지려고 애써라. 나는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우연히 내 옆에서 걸음을 맞췄다. 오늘 오후에 법무와 인사와 함께 계약 종료에 관한 실무를 진행하죠. 당신이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고용 형태도 재협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만 하나만 부탁드려요. 그는 내 표정을 읽듯 고개를 기울였다. 말씀하세요. 내가 결정하기 전에는 먼저 결론을 제시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결정을 내 이름으로 쓰고 싶어요. 우현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오후 회의실에는 깔끔한 종이와 펜이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는 계약의 조항을 하나씩 확인했고 비밀 유지 조항과 휴먼 리스크 조항을 다시 읽었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쌍방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합니다. 두 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펜을 들었다.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지나갈 때 손목에서 미세한 떨림이 올라왔다.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시작의 떨림에 가까웠다. 우현도 서명을 했다. 문장이 완성되자 회의실 안 공기가 한 단계 가벼워졌다. 인사팀 차장이 말했다. 연서 씨, 고용 형태에 대해 말씀하신 옵션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베이스의 파트타임 혹은 팀 이동 혹은 사내 인큐베이터를 통한 사이드 프로젝트 지원. 나는 잠시 생각했다. 세 번째를 원합니다. 사내 인큐베이터의 조건을 검토하고 3달 동안은 사내 프로젝트와 별개로 소규모 브랜드들의 포장 디자인을 돕고 싶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지원은 내일 문서로 드릴게요. 그날 저녁 나는 마포고시원에서 짐을 꾸렸다. 오래 써서 모서리가 다른 노트 스테인리스 스포이드, 저렴한 무늬 없는 컵 보리차 봉지 손바닥만한 화병, 그리고 작은 반지 상자. 상자는 여전히 서늘했다. 나는 반지를 꺼내 오른손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상자에 넣었다. 반지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내 손의 온도를 가늠하는 기준에 더 가까웠다. 짐을 캐리어에 다 넣고 나니 방이 비어 보였다. 빈 방은 사람의 그림자를 더 길게 만든다. 나는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복도를 걸어 나오자 라면 냄새가 다시 한번 따라왔다. 익숙한 냄새와 작별하는 일은 언제나 이상하게 쓸쓸했다. 새로 구한 곳은 성수의 낡은 옥탑방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계단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문을 열면 바로 낮은 테이블과 작은 싱크대 창문 옆에 좁은 화단이 있었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자 도시의 지붕들이 손에 닿을 듯 가깝게 펼쳐졌다. 저녁 햇빛이 슬레이트의 거울처럼 번졌다. 나는 화단에 작은 화분 2개를 놓았다. 하나에는 바지를 심고 다른 하나에는 루꼴라를 심었다. 흙을 손끝으로 만지며 나는 왠지 안도했다. 손이 더러워지는 일을 사랑해야 내 일도 내 삶도 덜 흔들릴 것 같았다. 그날 밤 옥상 난간 아래에서 검은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호두. 고양이는 머뭇거리다 내 발치로 다가왔다. 판판한 접시에 물을 떠주고 편의점에서 산 건조 간식을 몇 알 올려주었다. 고양이는 냄새를 맡다가 하나를 삼켰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먹고 싶은 만큼만 먹어.
고양이는 내 발목에 한번 몸을 부비더니 옥상 구석으로 가서 웅크렸다. 밤바람이 이마에 머리카락을 건드렸다. 나는 오래간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도시의 냄새가 폐에 깊숙이 들어왔다. 첫 주는 정리였다. 회사를 오가며 사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조건을 확인했고 성수 일대의 작은 카페와 책방 공방을 찾아다니며 포장 디자인의 작은 의뢰들을 받았다. 가격표는 높지 않았다. 컵슬리브 디자인, 식빵 포장 스티커 초콜릿바에 타이포 조정 소분 허브의 라벨. 나는 각 가게의 냄새와 조명색 주인의 손놀림을 관찰했다. 라벨은 늘 종이 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그 공간의 공기 속에 있다. 공기의 색을 그대로 옮기려는 노력은 보통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나는 시간이 드는 방식을 선택했다. 돈이 아니라 리듬을 벌고 싶었다. 둘째 주에는 회사에서 불러 들어가는 날이 많았다. 내부 감사의 정리 운영 라인의 공백을 메우는 임시계획 윤리교육. 회의실에서 얼굴들이 오고 갔다. 불안은 이제 실무의 목록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내가 아는 것들을 빠짐없이 넘겼다. 습도의 곡선 에어벤트의 소리 병목에 긁힘 송장 조각에 결 간섭 장치에 전원선 서버실 복도의 빈 구간. 기록이 방패이자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방패 뒤로 숨지 않고 방패를 들고 앞으로 나가는 법을 배웠다. 셋째 주 어느 날 사내 메일함에 낯선 제목이 떴다. 발신자는 익명 처리 제목은 아주 짧았다. 가족의 진실을 밝히겠다. 메일을 열어보니 조잡한 협박 문장이 몇 줄 적혀 있었다.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회장님이 오래전에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다. 또 다른 사진은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누군가의 개인 기록과 연결하려는 듯 보였다. 나는 사진을 크게 확대한 뒤 픽셀의 경계를 살폈다. 조작의 흔적이 보였다. 픽셀의 정렬이 일정하지 않았고 결과물이 저장될 때의 압축률이 서로 달랐다. 메일은 회사의 보안 필터를 피해 들어왔지만 발신자가 남긴 흔적은 생각보다 투박했다. 나는 곧장 법무와 보안에 포워드했다. 그리고 우현에게는 아주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원본 확보와 발신 경로, 역추적을 우선하겠습니다. 답장이 빠르게 왔다. 그 판단에 동의합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나는 노트에 목록을 적었다. 첫째 메일 원문과 헤더 보존. 둘째 이미지, 메타데이터 추출. 셋째 동일 문구의 과거 게시 기록 조사. 넷째 외부 채널 모니터링. 다섯째 회장님께는 보고를 간결하게. 목록을 적는 동안 손은 차분했고 호흡은 일정했다. 협박은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 하지만 나는 속삭임으로 답하기로 했다. 속삭임은 오래간다. 저녁 무렵 우현이 성수로 왔다. 그는 회사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타고 왔다고 했다. 손에는 보리차가 담긴 작은 병과 새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서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좁지만 잘 숨쉬는 방이네요. 나는 웃었다. 숨을 쉬는 물건들로만 채웠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노트를 놓고 말했다. 이건 내 선물입니다. 당신이 기록으로 만든 길을 내가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노트를 손바닥으로 쓸어보았다. 종이의 거친 촉감이 안정감을 주었다. 우현은 옥상으로 올라가자고 제안했다. 두 잔의 차를 들고 우리는 어둠이 막았는 옥상에 나란히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가까워서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았다. 그는 말을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연서 씨, 나는 회사라는 단어로 나를 설명해 왔습니다. 그 단어는 내가 쌓은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가두는 줄이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나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과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러니 이제 나는 회사의 언어보다 사람의 언어로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손을 무릎에 올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 이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반지나 직함으로 숨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어요. 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함께 걷게 된다면 그때도 당신이 먼저 자신에게 따뜻할 것. 나는 웃었다. 약속하죠. 호두가 우리 발밑으로 왔다. 작은 울음소리를 내고는 내 무릎을 앞발로 툭 건드렸다. 나는 손가락을 내밀어 호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호두의 털 속에 햇빛처럼 작은 온기가 숨어 있었다. 우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차를 따라주면 충분해요. 그는 말없이 컵에 차를 채웠다. 어둠 속에서도 김이 보였다. 우리는 김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익명의 메일 발신 경로가 확인되기 시작했다. 보안팀은 외부 카페의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도중 일시적으로 열리는 포트를 통해 전달된 사실을 찾아냈다. 일부는 해외 서버를 경유했고 일부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냈다. 가까운 곳은 언제나 더 낯설다. 나는 법무팀이 준비한 자료를 읽고 회장님께 보고하는 자리에 동석했다. 회장님은 놀라지 않으셨다. 사람이 더 오래 살다 보면 비밀이라는 말의 무게가 줄어든다. 숨기기 위해 쓰던 힘을 더 따뜻한 데 쓰고 싶을 뿐이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우현이 곁에서 말했다. 우리는 공개할 것을 공개하고 보호할 것을 보호하겠습니다. 나는 덧붙였다. 이 일은 소문이 아니라 문서로 기록될 겁니다. 며칠 뒤 회사의 내부 공지에 작은 글이 올라왔다. 경영 관련 가족사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을 경계하고 사실관계는 필요한 만큼만 알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글은 과장되지 않았고 감정도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글에서 사람을 먼저 본 약속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빛의 증거다. 그 증거가 있다고 믿고 싶었다. 성수의 생활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분주했다. 나는 오전에는 작은 가게들을 돌며 라벨을 붙이고 오후에는 회사에 들러 프로젝트 미팅에 참석했다. 저녁에는 옥상에서 풀을 돌보고 밤에는 호두에게 물을 갈아주었다. 때로는 우현이 근처까지 와서 함께 걸었다. 그는 회사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내일 저녁에 먹을 만두집 다리에 난 작은 균열 옥탑방 계단의 각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작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숨을 맞췄다. 큰 이야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조급해하지 않으려 했다. 성급히 인정하지 말 것, 성급히 포기하지 말 것. 내 노트의 첫 장에 적은 문장을 나는 여전히 좋은 문장으로 믿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회장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셨다. 작은 환송 자리가 있었다. 사람들은 꽃을 들었고 누군가는 케이크를 들었다. 나는 멀찍이서 박수를 쳤다. 회장님이 내 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여전히 분명했다. 우현이 내 옆으로 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습니까? 나는 잠깐 망설였다. 늦지 않다면요. 그는 웃었다. 1시간만. 우리는 성수의 작은 라면집에 갔다. 국물이 단정했고 면은 말이 많지 않았다. 그는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다. 오늘 하루 내내 당신의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나도 오늘부터 내 노트를 쓰려고 합니다. 내일의 약속 대신 오늘의 문장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언제나 오늘의 문장이 먼저죠. 집으로 돌아와 옥상에 올라갔을 때 바람이 유난히 달았다. 호두가 난간에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겠다. 손등 위에 달빛이 얇게 내려앉았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의 내 손과 지금의 내 손은 다른 손이었다. 그때는 늘 움켜쥐고 있었고 지금은 필요할 때만 쥔다. 그때는 자주 떨렸고 지금은 자주 따뜻하다. 나는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손등을 쓰다듬는 일은 나를 쓰다듬는 일이었다. 이튿날 아침 사내 인큐베이터에서 정식 승인 메일이 왔다.
소상공인 포장 디자인 지원 프로젝트. 기간은 3달 중간 평가와 최종 전시. 전시는 회사 로비가 아니라 성수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나는 메일을 읽고 나서 호두에게 말했다. 전시래. 호두는 하품을 했다. 나는 웃었다. 그렇지. 중요한 건 메일의 종이와 잉크지. 전시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했다. 떠오른 단어는 의외로 단순했다. 이름을 부르는 법. 나는 그 단어를 적어두었다. 전시의 첫 벽에는 이름의 활자들을 배치할 생각을 했다. 라벨 위의 작은 글자들이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처음으로 크게 호흡하게 될 것이다. 그날 늦은 오후 익명 메일의 발신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그는 외부 커뮤니티에서 자극적인 글을 모아 배포하던 중 회사의 내부 정보를 제보받았다며 자신을 변명했다. 누가 정보를 줬는지는 강하게 부인했다. 보안팀은 다른 경로를 찾고 있었다. 나는 회장님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상처가 오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에게서 바로 답이 왔다. 상처는 오래가는 법이 아니다. 오래가는 건 기억이고 기억은 사람이 고르는 것이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기억을 고르는 일은 삶의 한가운데를 고르는 일과 닮아 있었다. 밤이 깊어지기 전에 우현이 다시 왔다. 그는 문 앞에 작은 상자를 놓았다. 열어보니 보리차가 아니라 따뜻한 국화차였다. 향이 가볍게 올라왔다. 그는 테이블에 노트를 펼쳐 보였다. 첫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을 먼저 볼 것. 그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오늘의 문장입니다. 내일의 문장은 아직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오늘의 문장이 충분하다면 내일의 문장은 오늘의 다음 줄처럼 자연스럽게 올 거예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내일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다만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같이 걸을 겁니다. 그는 내 말을 한 글자씩 되뇌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나는 반지 상자를 열었다. 은반지는 여전히 은빛이었다. 나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리고 한참 바라보다가 상자를 닫았다. 내일의 결정을 서둘러 반지에 담지 않기 위해서였다. 내일은 내일 결정하고 오늘은 오늘의 따뜻함을 마무리한다. 나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줄을 썼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옆이 되기 전에 나의 옆이 되었다. 그 결과로 누군가의 옆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다. 이제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그래서 함께 있어도 괜찮다. 에필로그처럼 작은 아침이 왔다. 창틀에 새가 잠깐 앉아 울었다가 날아갔다. 나는 바지잎을 몇 장 따서 빵 위에 올렸다. 국화차의 향이 부엌을 채웠다. 호두가 수건 위에서 기지개를 켰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우현이었다. 내려가면 골목 끝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수다리까지 걸어볼까요? 나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신발끈을 매며 말했다. 좋아요. 다만 오늘도 각자 자기의 속도로 걸어요. 전화를 끊고 문을 나서기 전 나는 방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작은 테이블 노트, 스포이드 반지 상자차의 향. 이 모든 것이 누군가가 아닌 나를 중심으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 가운데를 지나 문을 열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햇빛을 가늘게 모으고 있었다. 바닥에 나사 하나가 반짝였다. 문을 닫고 골목으로 나서자 공기가 달콤했다. 우연히 골목 끝에서 손을 들었다. 나는 걸음을 옮겼다. 그가 다가와 물었다. 어떻게 지냈나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한 잔의 차와 한 줄의 문장으로. 그는 내 발걸음에 맞춰 걸었다. 우리는 말없이 다리 쪽으로 향했다. 다리 위의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도시의 소음이 낮았고 우리의 발걸음 소리는 높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송현서. 그 이름이 내 편에서 오래 머물렀다. 다리 중간에서 우리는 잠깐 멈췄다. 우현이 물었다. 오늘 당신의 문장은 무엇인가요?
나는 하늘을 한번 보고 대답했다. 나는 내 이름을 내 방식으로 부른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도 내 이름을 덮지 못한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문장입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빈 명함 2장이 들어 있었다. 당신의 전시 이름을 여기 적어주세요. 오늘의 잉크로. 나는 펜을 받아 명함 1장에 천천히 적었다. 이름을 부르는 법. 글자가 흰 종이 위에서 숨을 쉬었다. 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전시에 내가 관객으로 서고 싶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관객이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다리를 건너 내려갈 때 나는 갑자기 서늘한 예감을 느꼈다. 어젯밤 익명 메일의 발신 경로가 하나 남아 있었다. 가까운 곳. 나는 멈춰서서 우현에게 말했다. 오늘 오후에 한 곳을 들러야 해요. 오래된 카페. 공용 와이파이에 로그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는 물었다. 같이 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에는 내가 먼저 가볼게요. 당신은 회사에서 회장님과 함께 있어주세요.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세요.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한 사람의 속도와 다른 한 사람의 속도가 겹치는 지점에서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다. 흩어졌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과해 바닥에 네모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주인에게 신분을 밝히고 보안팀의 공문을 보여주었다.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뒤쪽 컴퓨터를 열어주었다. 로그는 길었다. 숫자들은 차가웠다. 그러나 숫자를 오래 보면 마음의 온기가 스며든다. 사람의 마음이 숫자의 틈새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기 때문이다. 나는 필요한 구간을 복사하고 원본을 봉인했다. 돌아서는 길에 카페의 문이 소리를 냈다. 길거리에는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있었고 어머니가 뒤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 장면은 이 모든 이야기와 상관없었다. 그러나 그 장면 덕분에 이 모든 이야기가 조금 더 견딜만해졌다. 해가 기울어 성수의 골목이 주황으로 물들 때 나는 옥탑방 문을 열었다. 호두가 달려와 발목에 몸을 부비었다. 나는 발로 조심스레 바닥을 더듬으며 신발을 벗고 찬물을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노트를 펼쳐 오늘의 끝을 썼다. 나는 오늘도 내 이름을 내 방식으로 불렀다. 누가 내 이야기를 다른 억양으로 흉내내도 내 목소리는 내 입술에서 시작해 내 가슴으로 내려갔다. 그 길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나는 차를 따라 잔에 담고 오래 바라보았다. 김이 천천히 올라가 사라졌다. 사라진 것이 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다른 모양으로 남는다. 밤이 오기 전 마지막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나는 조용히 불을 줄였다. 호두가 수건 위에서 몸을 둥글게 말았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내 손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손으로 나는 어둠을 밀어냈고 라벨을 붙였고 기록을 남겼고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만졌다. 나는 내 손을 믿어보기로 했다.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가만히 내 무릎 위에 올려둘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그래서 함께여도 괜찮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깜빡였다. 나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내일 보자. 그 말은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 몰랐다. 내게였을 수도 우현에게였을 수도 혹은 오늘의 작은 상처와 작은 기쁨에게였을 수도 있다. 어쩌면 모두에게일 것이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은 다시 내려왔다. 이번에도 친구 같았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천천히 잠들었다.